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사회권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근로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규제 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나중에 근로자가 될 거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겠죠. 물론 사용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라고 썼네요. 구제입니다. 구제. 이게 오타 왕제야. 하루라도 오타가 없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걸까요? 참 슬픕니다. 구제 이렇게 됩니다. 자, 살다가 하늘이 꺼질 듯 그 막막한 때가 여러 경우에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뜬금없이 갑자기 확 회고를 당하면 이제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떡하지, 나 이제 뭐해 먹고 살지, 아직 살아갈 길은 멀었는데 우리 애들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 내야 돼 라고 할 때 느껴질 때 되게 막막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막막한 때는 맞겠죠. 근데 해고를 하려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3조 해고 등의 제한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4조에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 해고하려면 아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예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죠.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에는 좀 강한 경우에는 징역형입니다. 보면. 자, 그리고 해고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도 하고요. 또 그 D 웹툰에 보면 여의주라고 하는 밝게 했습니다. 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초기에 그 주인공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해고를 받는데 문자로 휴대폰으로 당신은 이제 해고되었습니다라고 인사팀에서 나오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되는데 이 문자의 경우에는 통상 중에 서면 통지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해고인 것 같아요 라고 구제 절차가 있겠죠. 보면 이제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 이 순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근로자가 당연히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사용자도 역시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에서 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초심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면 초심. 그래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같은 걸 쭉 하고 난 다음에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구제 명령을 내리면 원상회복이 되죠. 보면 근데 죄송합니다. 부당해고 노동자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노동자 입장에서 쭉 들어가는데 이거 해고인 것 같아요 라고 들어가서 부당해고 들어가서 원상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보면 요 내용이 정당한 해고이다 라고 기각할 수가 있겠죠.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2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쪽으로 재심을 받습니다. 그럼 역시 재심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명령을 해주면 다행인 거고, 원상으로 호역해서 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에요 기각을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부터는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행정법원이라고는 하는데요. 보면 이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서울행정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 대부분 지방법원에서도 이제 그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서울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되면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1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상소제도대로 2심, 3심, 여기 이제 고등법원이 되겠죠. 3심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내가 자료는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가 보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죠. 이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야, 부당해고 나는 바로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내버리겠어 라고 들어갑니다. 이쪽은 행정법원이니까 행정소송을 내는 거죠. 여기는 그쵸? 근데 여기는 민사소송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에 이거 해고는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거 말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 노동자의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죠. 노동상권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 아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관련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쪽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보면 사용자는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좀 많은데 보면 이제 주요한 내용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야, 너 노조 가입했어? 노조 조직했어? 노조 활동했어? 너 해고야. 하는 경우.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야, 너 저 노조에 가입하지 마. 그럼 내가 고용해 줄게. 아니면 이미 가입됐으면 야, 너 탈퇴해. 내가 고용해 줄게. 그 조건이야. 하거나 혹은 야, A나 B 노동조합은 너무 강성이니까 우리 말 잘 듣는 C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돼. 그럼 내가 너 고용해 줄게. 이런 조건으로 하는 행위.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나갖고 왔고요. 보면 이제 여기를 잘 보면 그 앞에 전에 부당 해고의 절차랑 똑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구제 명령을 하면 되는 거고, 기각하면 이제 기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불복을 했어. 여기에 초심의 결정에 불복을 했어. 그러면 재심을 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에서 또 들어갔는데 여기 판결에 또 불복했어. 판정에 불복했어. 그러면 이제 행정법원으로 들어서 행정소송을 해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는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또 들어갑니다. 이 지방노동관서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나왔었던 대로 그대로 이용이 되면 행정처리가 종결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악건 수사에서 사건 처리 종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요 부분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길래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갖고 왔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요 정도까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요거 아까 앞전에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얘기해보면, 이제 형사 절차에 의한 구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아까는 부당 해고일 때 민사 소송을 내버렸었는데, 이 형사 절차에 관련된 구제도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혹은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무슨 법?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게 두 번이나 또 오타났네요. 보면. 자, 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법을 말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전 그 사용자가 굳이 그렇게 처벌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이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여기랑 별개로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당사자가 고소고발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해서 검찰로 넘어갈 수 있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가 직접 검찰을 고발해서 사법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면 굉장히 세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부당 노동행위, 아까 우리 부당 노동행위에 관련된 요런 내용들 아까 있었죠.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고등학교에서 좀 다루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본인이 겪거나 혹은 사용주 분께서 이런 걸 하신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징역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관련된 부분, 이게 부당해고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둘 다 부당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우십시오. 노동이 들어갔으니까 노동조합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시오. 부당해고는 노동이 안 들어갔네. 그럼 노동조합이 불가능하구나, 구제 신청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부당 노동행위니까 노동이 들어가니까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능하다는 건 둘 다 똑같았죠.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나 똑같은데, 그런데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기 전에 이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MBC 드라마 중에 전 좀 안 보긴 했는데 근로감독관 땡땡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보면 감독기관 이렇게 나오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디 소속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 하나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로잡는 듯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직업 탐구의 세계, 원하는 직업, 저는 노동 문제 관련된 부분을 좀 잘 다루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근로감독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집어넣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보는데요. 이게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땡땡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요 2013년경에 여기 이제 노조가 설립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노조를 와해시킬까라고 하는 걸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수립했었고, 그리고 이 전략의 이름을 그린화 작업 이라고 합니다. 이 노조를 약간 병충해처럼 취급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화해야 할 그런 대상 이런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치고는 조금 너무 좀 편협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이 관련된 부분, 이제 여러 사람들, 임원들이 되게 많이 관여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에 있었던 이 땡땡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땡땡 의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했죠. 근데 1심을 판결 난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2심으로 올라가서 항소했으니까, 고법 형사 3부에서는 1심과 달리 이 의장을 석방해버립니다. 즉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왜 무죄인가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요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얘기했듯이 전에 51강인가 거기서 배웠었던 우리나라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게 딱 그 내용이었습니다. 검찰과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해서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장 없이 수집한 것이 일부 있다.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뭐냐면 이제 이와 관련된 거 증거 수집하러 영장 받아간 거거든요. 근데 요때 당시에 인사팀에 계신 분들이 자료에 있었던 거 들고 튀다가 걸렸대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었던 그 장소에서는 벗어나 있고 이게 들고 튀는 걸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장을 발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는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인정한 것 같은데 2심에서는 이거 위법하다라고 얘기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어쨌건 1심에서 무죄였고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3심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타저타한 의견을 내는 것은 3심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만 던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관계와 국제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